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남자였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 겨울에 외출을 하셨다가 바닥이 얼어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넘어지시면서 골반 골절로 입원하셨고 불가피하게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후유증이었어요. 제대로 걷기가 힘들 만큼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 골반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재입원을 반복해야만 했었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 옆을 살펴드려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획에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엄마의 곁을 지켜주셨겠지만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곁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댁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점점 마찰이 심해지자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서 오는 상처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로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몇 번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꼴보기가 싫었는지 지긋지긋하다며 외박까지 잦아지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얘기하면 자주 신경은 못 써줘도 최소한 관심 정도는 가져줄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 감정은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 이번에 겨우 퇴원해서 집에서 잠깐 쉬고 계시니까 잠깐 같이 뵈러 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당신이 사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공황장애가 와서 엘리베이터 못 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아파트 계단으로 걸어 다니겠어. 힘들어서 안 돼. 자꾸 거짓말 할 거야? 당신 어제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나랑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왔잖아. 그렇게까지 싫은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내가 장모님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어? 충분히 당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말 공황장애 있다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건데? 우리 엄마가 작년에 수술 받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뵌 적 없었잖아. 나 혼자 엄마 보러 가면 당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셔. 가서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공황장애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설마 엄마가 입원하면서부터 명절 당일 못 가고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집안 사정만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그리고 왜 꼭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명절 당일 못 간 거지.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었잖아.
그때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셔서 집안일 내가 혼자 다 한 거 몰라? 그리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잘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정말 이기적인 거 알아?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랬어. 심각하게 할 말이 있으신가 봐. 내일 나 엄마 보러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얘기했던 건데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내일은 힘들다고 전해드려. 남편은 그런 건 모르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 집안 사람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했니?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할 말이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어머님, 죄송한데요. 내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시거든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는 아직도 몸이 편찮으시냐? 수술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 거야? 그래서 내일 못 온다고? 내 아들도 알고 있는 거니? 통화 좀 하게 잠깐 바꿔봐라. 이런 일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내일 모임 준비 다 해놨는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못 온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니? 제가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핸드폰을 건네자 시모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모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었던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음날 시댁에 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내일 우리 집에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계속 참아주고 배려해주니까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이럴 거면 나랑 왜 살아? 당신 멋대로 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얼마나 배려해줬다고 그래?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자꾸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한 채 어머님 댁에 간 게 한두 번이었는지 알아? 오히려 배려는 당신 집안 사람들이 없는 거지. 결혼한 건 내가 후회된다고. 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거지.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누가 병든 엄마 모시고 사는 당신을 좋아하겠어? 우리가 그동안 배려해줬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우리 집에 먼저 와. 알겠어? 남편과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살펴드려야 한다고 부탁을 한 건데 시모와 남편은 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커진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미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했었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주고받다가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겹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듯 거의 누워만 계신다고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아침 일찍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걱정이 많았었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이 한번 골절난 이후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처음 골반 골절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걷는 건 거의 무리일 것 같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엄마는 병원비부터 걱정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둘러대시더니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라 엄마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저에게 부탁 같은 건 일절하지 않으셨죠.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으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찾아뵈서 살펴드려야만 했었죠. 엄마는 제 얼굴에 그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픈 엄마한테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짐을 나누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다며 좋은 쪽으로 최대한 설명드린 뒤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애써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침 일찍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시모는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가 아침부터 여기는 어쩐 일이냐?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여기 올 상황이니? 내 아들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 아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너희 엄마 걱정은 돼서 아침부터 여기로 달려온 거냐? 오늘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사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얼굴 안색을 보니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제가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대화 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며느리도 옆에 있으니 잘 됐네요. 어제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내 아들이 어제 며느리한테 저희 집에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며느리가 사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선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집안만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안 사정만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한마디 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끊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입장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제 아들과 한바탕 했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다던데요. 사돈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세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왜 여기에서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몸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전혀 몰랐네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다고 집에서 최대한 요양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하길래 태어난 건데 사돈 집안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도 제 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생긴 일들이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해서 힘들게 결혼까지 한 건데 사돈 때문에 애들 이혼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직 손주도 못 하나 봤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돈,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갑시다. 요즘 시설도 좋은데 굳이 이 집에 박혀 있을 이유 없잖아요. 사돈 딸이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탓을 돌리는 건데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정 이해해 주셨어요? 무조건 어머님 편하신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그이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무조건 불만만 늘어놓고 조금도 귀찮은 건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데 그게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같이 좀 가자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고 오지 않겠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겠어요. 저희 집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맞춰드렸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드렸을 때는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성치 않은 거 뻔히 아시면서 아침부터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환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 속이 후련하신 거예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어디서 시애미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거야? 사돈, 보셨죠? 얘가 이렇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있잖아요. 이런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이거 사기 결혼 맞죠? 저희가 정말 속아서 결혼한 거니? 제 아들과 이혼을 하면 피해자는 저희 집안이니 당연히 위자료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직 서류에 도장은 안 찍었으니 오늘 저녁 모임에 늦지 말고 참석해라. 끝까지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되잖아. 그럼 사돈, 저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돈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 쓸데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저희 부부 일인데 시모는 모든 상황의 탓을 저희 엄마한테 돌리고 있었죠.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듯 싶었어요. 저희 집안에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마무리 짓는 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댁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금방 오겠다며 엄마를 진정시킨 뒤 그날 결판 지을 생각으로 시모를 뒤쫓아 갔어요. 그런데 시모가 시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일단 뒤를 따라갔는데 63빌딩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잠시 뒤 시모가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시모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몸을 숨긴 뒤 시모와 남편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많이 늦은 거 아니냐면서 서둘러 59층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시모는 빠른 걸음으로 금세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길래 뭘 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시모와 남편이 향한 59층으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시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도 그 뒤를 따라 59층으로 향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와본 곳이라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최대한 시모와 남편한테 걸리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눈앞에 시모와 남편이 서로 웃으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의 여자와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심장이 요동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하고 말았죠. 시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남편에게 끝나면 연락하라고 얘기한 뒤 자리를 비켜주자 남편은 반대편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보자마자 유선 씨가 앞으로 제 인생을 함께 해줄 인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기에서 선자리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언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선 씨는 저희 엄마한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걸 보니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충분한데 괜찮으시다면 식사 끝나시고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결혼한 저를 놔두고 선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고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얼굴 좀 같이 보러 가자고 부탁했을 때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남편은 선자리를 보려고 59층을 밥 먹듯이 출입했다는 말을 꺼냈을 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에게는 온갖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던 남편이 처음 본 여자한테 인연이라면서 상대방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작업 멘트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 마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끝까지 미행하면서 증거물을 남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이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너 아직도 사돈집에 있는 거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거 일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야 쓰겄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거든. 할 일이 많으니까 서둘러 와야 될 거야. 내 아들이 오늘 중요한 손님을 데려올 예정이거든. 너는 나를 도와서 음식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쓸데없이 토달지 말고 좋게 얘기할 때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니?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내로 와야 한다. 딱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모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상대방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시댁에 들어갈 계획을 잡았는지 시모 혼자서 음식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저를 불러 최대한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미 남편과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대방 여자와 달달한 시간을 가진 뒤 레스토랑 라운지를 벗어났고 저는 최대한 모든 증거물을 남겨둔 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현관문으로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왔다며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시모는 시간이 없다면서 저에게 음식 만들 재료를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시길래 저를 막대하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이 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어머님이랑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성분은 아니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자리 알아보는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정도로 생각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사돈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음식들을 봐봐라. 이 정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받지 않은 거겠지.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친구라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어대면 되겠니? 너도 개념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더 개념이 없구나. 이런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재료 손질이나 빨리 해라. 내가 아까부터 시간 없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야? 서둘러 움직이라니까. 시모는 말을 더듬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저에게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바로 새 며느리를 들이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걸 거의 하지 않았고 발등에 불이 붙은 시모는 시간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그만 돌아가라면서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저도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냐고 대묻자 시모는 이제 그만 가도 된다면서 병자인 사돈이나 돌봐주러 가라며 막말을 뱉어 대셨죠. 떠밀리듯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눈앞에 남편과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다시 끌어들이더니 음식 해주는 아줌마라고 인사드리라며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주방에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끌고 주방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입을 열었죠. 너희 둘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내 아들이 몇 번 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온 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랑은 이혼할 거라서 아직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네요. 그럼 레스토랑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들인데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받을 상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이랑 저 여자가 둘이 잘 되라고 응원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보고 음식까지 만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더는 못 봐주겠네요. 당신 눈치만 보지 말고 당장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저기요. 그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사람 아내인데 모르셨어요? 이 집안 아주 개판인데 그쪽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순간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놈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유선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저 여자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고 그럼 법적으로 남남인데 유선 씨가 피해볼 일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쪽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쪽도 상간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저한테 위자료 줄 생각 아니시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나랑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남편을 따라온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몰랐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붙잡으며 좋은 인연 망치지 말자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돌변해서는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 여자는 남편 보고 더러운 놈이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에 침까지 뱉어버렸고 그렇게 그 여자는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에 묻어있던 침을 닦던 남편이 자기 인생을 다 망친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려 하는 순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고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 조절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똑같이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저와 시모를 분리시키더니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똑같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 어깨를 밀치며 점점 구석으로 몰아세웠고 제가 주방 구석에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자 이성을 잃은 시모는 옆에 펄펄 끓고 있던 냄비를 힘겹게 들더니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줄 알라면서 제 머리 위로 부으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에 발이 미끄러졌고 시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시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냄비 안에 있던 펄펄 끓던 국이 시모의 손에 떨어지자 놀란 시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냄비 안에 있던 국이 미끄러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비명을 지르던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살려달라며 주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눈을 뜨지 못했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싱크대에 있던 찬물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와 아주버님이 뒤늦게 오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시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시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물로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어요.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지만 남편한테 이미 많은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자기들이 아프고 나서야 제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 살아가게 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네요.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 재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저희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벌써 결정한 상태인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명절이 가까워 오니 혼자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추석 때 오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이미 저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겪어서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직접 오겠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진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시모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만든 결과인 만큼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진 건 재작년 추석이 오기 3달 전부터 시모의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있었어요. 바로 명절 선물을 기대하고 계셨죠. 매번 명절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모는 몇 달 전부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한번 얘기했으면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릴 텐데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건지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원래 처음부터 시모가 선물에 집착하지는 않았었어요. 시부가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적적해 보여 선물을 해드렸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1년에 2번이니 큰 부담은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선물에 상당히 집착하셨고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원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맞춰드리려 했었는데 시모의 도가 지나친 요구는 저희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보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이 시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보다 잘 사는 형편이라서 그런지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희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다 다른 건데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시동생의 태도에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죠. 시동생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고 동서는 피부과 전문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저희 사정은 시동생 내외와는 반대였기 때문에 지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업을 하지만 큰 수익이 나올 정도의 규모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수산업을 하는 남편은 고된 노동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항상 고민을 했었고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수산업 노하우를 살려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질 좋은 해산물은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어서 맛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었지만 음식 장사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선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안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와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명절 얼마나 남았다고 선물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니?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있는 거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얼마나 사정이 힘들다고 선물 하나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와? 너는 내가 실망할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니? 어머님,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즘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제가 받는 월급으로 겨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식당 자리 잡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서방님이랑 동서가 어머님 선물 좋은 걸로 하나 해줄 테니 이번에 저희가 좋은 거 못 드려도 크게 서운해 마세요. 저희 자리 잡히면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너 내가 몇 달 전부터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던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원하는 거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선물 주기 힘들다고 말을 하던가. 나는 이번 명절 선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으니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로 준비해 주거라. 얼마 전부터 내가 선물 잘 준비되어 가고 있냐는 말에 반응이 미적지근하더구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구만. 어머님, 지금 그이가 하는 식당 계속 어려워지면 폐업까지 해야 돼요. 식당 차리면서 대출도 받았는데 하루에 손님이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비추천 메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저희도 지금 원인을 찾아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마시고 좋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힘들게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시모한테 명절 선물은 다음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 말을 딱 잘라버렸어요. 무조건 시모가 원하는 선물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이고 집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사정을 하는데도 시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선물은커녕 명절날 시댁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식당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모와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편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명절 선물은 힘들 것 같으니 나중에 남편이 따로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겠다며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 시모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시모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와 좀 전에 전화통화로 나눴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다가올 명절날 어떻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너희들이 주는 선물로 그동안 너희 아버지의 세상 떠난 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힘들다고 엄마까지 배제시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선물 하나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후벼 파야겠어? 엄마, 그게 아니잖아요. 대충 설명 들었겠지만 지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폐업하게 생겼다는데 엄마는 저보다 선물이 더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는데 너희가 주는 선물 하나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것마저 네가 해주기 힘들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 돈이야 또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엄마는 이번 명절 때 선물 하나 못 받으면
평생 상처로 남게 될 거다. 동생이라 재수 씨가 준비해 줄 텐데 그걸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엄마한테 선물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고집 부린다 해도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선물 얘긴 그만하세요. 선물은 원해서 드려야 선물이지. 강제로 조공바치듯이 하는 게 선물이에요. 여유 생겼을 때 챙겨 드릴게요. 시모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버렸고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시모는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각자 생각하는 불만들이 화를 불러오게 되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모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시모도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엔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서한테 저희 욕을 한 것 같더라고요. 형님, 요즘 사정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한테까지 전화해선 난리도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 도움 좀 줄까요? 어머님이 형님네가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안 좋아서 명절 선물 하나 해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던데 그 정도면 그냥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대출도 받았는데 아주버님 식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여건은 되니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동서, 걱정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돈까지 빌릴 정도로 지금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일단 어머님 기분 풀어드려야 하잖아요. 어머님이 저러시는 거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선물 하나 따로 준비해서 형님한테 줄게요. 그걸로 명절날 선물이라고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용해지지. 안 그럼 명절 때도 어머님 성격상 계속 불만만 꺼내실걸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 모이는 날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선물 주면 그걸 어머님한테 드리세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형님도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엄청 노여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죠? 명절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원하면 내 말대로 따라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명절날 봐요. 나 지금 환자분 들어와서 상담해야 되거든요. 전화 못 받으니까 명절날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평소에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았던 동서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 뒤 전화를 끊어버려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가진 게 많다는 이유로 얼굴만 마주보면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래서 최대한 서로 엮이지 않으려 했는데 동서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명절날 얼굴 보는 거 외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지내왔었는데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친하게 접근하는 동서의 행동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았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너무 다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집안의 사정이 힘들어도 동서에게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동서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동서는 제 문자를 읽었는지 알겠다는 한마디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왔으면 했던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말 듣게 될까봐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도 한 성격 하는지라 어떠한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터뜨리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저는 그런 일만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을 본 시모가 뭐하러 왔냐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모습에 당황한 듯 할 말을 잃어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동서내외도 막 도착해선 목소리를 높이는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곤 시모 보고 들으라는 것처럼 제가 반대했던 시모의 선물을 건네주면서 중요한 선물 현관문 앞에 놨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밑밥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시모는 저희가 선물을 사왔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건네준 선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동서가 들고 있는 포장된 선물 상자를 보더니 기분이 들떠서는 밥부터 먹자면서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내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 우리한테는 동서의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잖아. 아, 별거 아니니까 돈 안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안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했던 행동일 뿐이니 그냥 어머님 저렇게 들떠 계시는데 장단 맞춰주세요.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뭔데? 비싼 건 없으면 우리가 돈을 갚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혹시 명품 가방은 아니지? 저 상자 안에 물건이 도대체 뭐야? 에이, 그건 일단 식사 끝나고 어머님한테 선물 드릴 때 확인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형님이 지금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되는 건 없어요. 편히 식사부터 하자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눈치껏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밥부터 먹자니까요. 형님이 이럴수록 더 티난다는 거 몰라요? 일방적으로 행동한 동서 때문에 제 심기가 불편해졌던 저는 각자 생각하는 금액대가 다른데 저희 집안 사정보다 더 큰 가격대의 물건이 들어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였는데 동서는 귀찮다는 듯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 또한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이어나갔지만 좀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시모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저는 차마 웃고 즐길 심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 모두 거실에 앉아
시모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을 보고 싶다는 말에 동서가 먼저 시모에게 선물을 내밀자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건네준 선물을 낚아채 급히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된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가방이었어요. 고가의 루이비통 가방이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 시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한층 업된 기분으로 제 옆에 있던 선물 상자를 빨리 달라면서 손을 내밀길래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준비한 것처럼 시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모는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 부부는 시모가 들고 있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시모는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면서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과 나란히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니? 왜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이 똑같은 거야? 명품 가방을 원하기는 했지만 둘이 겹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는 환불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자. 너희들이 나한테 똑같은 선물을 해준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상품 번호는 똑같은데 왜 생긴 게 다른 거지? 설마 이거 가품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 큰 며느리가 나한테 준 선물은 보증서가 없네. 작은 며느리가 준 건 보증서가 있잖아. 큰 며느리 네가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산 거 아니지? 설마 나 속이려고 길거리 시장에서 구매한 거니? 어머, 요즘 이 상품이 유행이라곤 하던데 벌써부터 가품이 돌아다닐 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자세하게 안 보면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뭘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딱 알겠는데 달려있는 것들부터가 싸구려 티가 팍팍 나잖아. 얘,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지? 내가 하도 명절 선물로 난리를 치니까 명절 때 얼굴 보기 껄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몇만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 하나 포장해 온 거 맞지? 이딴 쓰레기 가방을 지금 나한테 걸치려 했던 거야? 어머님, 그게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서와 잠깐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형님, 지금 저한테 탓을 돌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돈 좀 빌려달래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이 선물 타령한다고 지긋지긋해 죽겠다면서 명절날 또 얼굴 붉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분이 안 좋았는 줄 아세요? 선물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붉히면서 살아야겠냐고? 저한테 전화해선 어머님 험담하는데 그때 제 기분이 정말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형님이라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네네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바보 취급했다는 거잖아. 내 앞에서는 엄청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만 뒤에서 나를 험담해? 큰 며느리가 돼가지고 작은 애한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몰아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감히 내 앞에서 너 같은 수준의 가품을 뒤밀어?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방을 마구마구 찢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이미 시모는 제정신이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사정없이 찢어버린 가방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저는 이런 분위기에 더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거라며 집안 분열을 일으킨 거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이 앞에 있는데 동서한테 화를 냈다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치며 뜯어 말렸지만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는지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광경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시동생은 저를 보며 눈치도 없다면서 동서가 준비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며 가진 게 없는 식구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시모가 쌓였던 거 전부 풀어버리라면서 시모를 더 난리치게 부추겼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뒤로 넘어진 시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온 동서의 아들이 울먹이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찢어져 있던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당황하며 보고 있는데 찢어진 가방을 들고 있던 동서 아들이 그 가방을 동서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리곤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건넸던 명품 가방 또한 가짜라면서 왜 큰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냐며 집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전부 다 들었었다고 충격적인 말로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그럴 일 없다면서 보증서가 있는 걸 조카에게 보여주면서 동서내외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조카는 동서가 하는 말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건네주었던 선물은 가품 중에서도 최하급이었고 동서가 시모에게 주었던 가방은 가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증서까지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모에게 선물해줬던 모든 물건들이 전부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는 걸 조카가 전부 털어놓으면서 큰엄마한테만 왜 뭐라 하냐고 집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저는 조카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동서는 말까지 더듬더니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가방을 들어 냅다 던져버렸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다 필요 없다면서 전부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된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 알았다면서 동서에게 분노했고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벌만큼 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 했지만 동서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명품이냐고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저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작 본인도 명품 하나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는데 힘들게 돈 벌어 모아 시모에게 갖다 바치는 선물들이 아깝다면서 이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줬을 때 직접 백화점 가서 신중하게 골라 선물을 드렸었는데 동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품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 내외는 지속적인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걸 옆에서 조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시댁에 와서도 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자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된 거였어요.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시모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면서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저희 부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많은 실망을 했던 터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동서내외는 명절날 이후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지긋지긋한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시모는 장남인 저희 남편이 돌봐드리는 게 맞지 않냐며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않았고 시모 또한 저희한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린 채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전부 보상이라도 받는 듯 남편의 생선가게 백반집이 퀄리티가 좋다고 느꼈는지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손님들이 백화점 직원들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남편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집안 사정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좋아졌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문이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자 잘 나간다는 소식에 연락 한 통 없었던 시모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전의 일들을 사과도 할 겸 얼굴 한번 보자고 했었지만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온갖 무시하던 시모가 남편이 잘 나가게 되자 또다시 접근하려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했었죠. 누굴 건드린 줄 아냐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시모가 함부로 오라가라 할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더 연락이 왔었지만 핸드폰 번호까지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찾아오겠다는 말을 하네요. 저희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서와 이혼한 시동생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더는 지킬 가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동생은 예전처럼 족발 가게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껄끄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 그 끝은 나락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고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모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가정은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거든요. 시모는 연세가 들수록 등 돌린 자식들이 그립고 지난 날이 후회가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님 핑계로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던 못된 심보 제발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보단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의 연애와 5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30대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저는 기댈 곳 없이 방황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죠. 부모님께서 남겨주셨던 재산도 있었고 집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생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친인척들도 저를 돌봐주지 않은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마음은 자라지 않은 채 외롭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의 차남이었어요.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어 포기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상태였죠. 남편은 항상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벌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집에서 돈 문제가 생겼고 그걸 메꿔주어야 했습니다. 모았던 돈들도 어느 순간 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저는 이런 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2년 동안 모은 통장 깼다며? 당신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으로 쓴다면서 겨우 모은 돈 아니야? 저번에도 통장 하나 깨고 몇 개 모으던 것 중에 하나 겨우 남은 건데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억울하지 않아? 형은 대학까지 다 다니게 하고 나야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집이라도 남겨줘서 다행이지. 솔직히 그것도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근데 자기 옆에서 보다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기도 해. 그러게. 나도 어릴 적에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 지금 상황도 사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해. 솔직히 전에는 부모님이랑 말도 안 한 적도 있었어. 주변에도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나가야 하나 독립을 해야 하나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심지어 형은 또 대학도 가고 지원도 해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대학 말고 취업을 하라고 하는지, 집이 어려우면 형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너무 서운했지. 지금도 서운하고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형보다는 잘 돼야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오기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기가 생겨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성공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 이제 2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일하면서 번 돈들 다 집에 들어갔잖아. 버는 돈에서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도 겨우겨우 모으고 있던 돈도 전부 다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하고 힘들 것 같아. 그 돈들 모아서 원하는 대학 가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2년은 걱정 없이 생활비하고 대학 다닐 돈으로 모아뒀는데 왜 그냥 집에 다 가져다 준 거야? 아, 어쩌겠어. 형이 사기 당했다는데. 형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형만 힘들었으면 나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형이 부모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는데 어떡해. 형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잠적해서 엄마랑 아빠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도와줄 수밖에 없지 뭐. 아무리 미워했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었나 봐.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도와주게 되네. 어쨌든 다시 모아야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대학에 가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잖아. 더 늦기 전에 대학에 가는 건 어때? 지금 20대 중반인데 더 늦으면 도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어차피 부모님한테 받은 집도 있고 돈벌이도 있으니까 생활이 크게 문제는 없잖아. 그리고 모아둔 돈도 있고 이걸로 대학 가는 건 어때? 내가 자기 집 생활까지는 어떻게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대학 가는 것까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집이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괜찮다고 하고 솔직히 형 아니면 집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 걱정은 없을 것 같거든.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나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쉽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옆에서 자기 지켜봤잖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거기다가 내가 지금 지원해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고. 나중에 정말 잘 되면 갚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본인 삶 뒷전으로 두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 한번 해봐. 자기야, 고마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은혜 꼭 잊지 않고 갚을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박사 될게. 당신이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고마워. 저는 남편에게 대학을 가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쓸 일은 없었기 때문에 빌려주겠다며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저의 말에 감동하였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의 다짐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죠. 어떻게든 빨리 졸업을 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도 남편은 공부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꿈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1학년 이후로는 장학금도 다 받아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에게 교수님들의 러브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실험실로 들어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여러 실험실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교수님 실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행복해했고 자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학부생으로 실험실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정말 바쁘게 지냈고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배우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남편은 거의 하루 종일 학교에만 있다가 나온 적도 있었고 일주일에 하루 얼굴 보기도 바쁜 적도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실험실 학부생으로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집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데이트는커녕 생활도 힘들었던 상황이라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순간에 남편은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사실 내가 전부터 고민을 하던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내 형편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지금까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언제까지 자기 덕만 보고 살 순 없잖아. 우리 결혼도 해야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하는데 당신한테 너무 민폐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실험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석사 박사 따기까지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거기다가 그동안 수입도 별로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도 되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끝까지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더 공부하는 건 내 욕심인 것 같아. 그냥 대학 졸업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 자기야,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실험실에서도 실험한 게 너무 좋게 나와서 교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논문에 이름 올리겠다고도 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깝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모르지만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가 성과도 좋잖아. 당신이 있는 실험실 교수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 그런 분 밑에서 배우고 거기다가 석박사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교수님께서 먼저 석박사 과정까지 제안도 해주시고 그분 밑에 있으면 나중에 당신 앞날은 탄탄대로 아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생활은 내가 끝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기회지. 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했어. 사실 힘들 때도 있었는데 뒤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크더라고. 그렇지만 벌써 나는 30대가 되어가고 앞으로 5년은 더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 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자기랑도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 자금이며 생활비도 내가 벌어야 하는데 자꾸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꿈은 이제 바뀌었어.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취득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랑 함께 가정 꾸려서 오손도손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런 고민이라면 진짜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데 결혼할 때 필요한 돈이 뭐가 있겠어. 솔직히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인척들도 초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소하게 친구들 뿐인데 나는 결혼식 안 해도 괜찮아. 당신만 괜찮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다고. 거기다가 신혼집은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사는 곳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가구나 가전도 새로 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래도 주변에 보면 결혼식 하면서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좋은 신혼집 소소하게 꾸미면서 살아가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건 없어도 괜찮겠어? 나는 그런 거 다 해주고 싶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취업해서 돈도 잘 모아서 결혼식 제대로 하고 싶어. 나는 그런 거 괜찮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었던 공부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봐도 이 분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봐. 석 박사도 시작하고 5년 길다면 길지만 남은 인생보단 짧잖아. 당신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정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실 가진 거 없는 나라서 자꾸만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 혹시나 내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어쩌지? 걱정도 많았고. 당신이 응원해주니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꼭 박사까지 될게. 그래서 평생 호강시켜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결혼을 결심하면서 남편의 말을 들었던 순간 저는 남편이 평생 한결같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앞두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였고 남편 측도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식사 자리를 만들어 식사를 하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희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일정 때문에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다만 저는 그동안 배우던 주얼리 공예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수제 주얼리 숍을 오픈했죠. 예전에는 취미로 만들었던 것들이었는데 저도 남편이 꿈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저만의 꿈을 키웠고 그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었죠. 가게가 정말 잘 돼서 매일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긴 했지만 취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석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자 시부모님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너도 이참에 공부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주변에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학 가던데 너도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중졸리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부터 졸업해야 하나?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박사 안에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어디 가서 속이라도 편하게 하지. 어느 정도는 갖춰야지. 중졸인 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다 비웃을 거다. 더 늦기 전에 검정고시 준비해서 일단 대학 졸업장부터 받아두렴. 네? 어머님, 저 지금 멀쩡히 제 밥벌이 잘하고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중졸 때문에 난처하거나 창피한 적도 없었고 살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도전한다고 해서 다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재미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지금 일도 바쁜데 공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이 중요하니? 네 남편이 이제 박사가 된다는데 그분 맞춰야지. 주변에 다 네가 아내라고 소개를 할 텐데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할 거야? 그쪽 사람들은 다 고학력자인데 겨우 중학교 졸업만 했다고 하면 말이나 섰겠니? 그런 거 다 네 남편 앞날에도 걸림돌 되는 거란다.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돈도 돈이지만 명예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은 잠시 접어두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렴. 어머님, 저는 지금 생활이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재미있고 즐겁게 잘하고 있고요.
제가 하면서 힘들거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굳이 대학을 가야 하나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예, 그건 너만 못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다. 이제 너도 며느리니 어느 정도 시댁이랑 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박사인데 며느리가 중졸이면 너무 창피하지 않겠냐고. 전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니? 그럼 너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내면을 생각해서라도 공부 좀 하고 옷차림도 앞으로 우아하게 좀 다니렴. 그러는 것도 해봐야 는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세요? 전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다가 갑자기 공부를 하라느니 잘 챙기고 다니라느니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석사로 졸업을 하든 박사가 되든 저는 지금이랑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일을 안 하면 누가 생활비를 버나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급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셨고, 저는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공부를 시작하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하고 황당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때의 마음을 이야기했죠. 당신 왜 시댁에서 아무런 말도 안 했어? 난 솔직히 어머님 말에 서운했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중졸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셨잖아. 솔직히 당신도 대학 안 갔을 땐 고졸이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지 내가 따져본 적도 없고, 당신이야 당신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해준 거지만 나는 공부가 내 꿈도 아니고 그렇게 갇혀야 하나 필요성도 못 느끼겠어. 당신 위해서 지원을 해준 건데 그걸로 내가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된 거야?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원래 어른들은 남의 이목도 중요해. 예전에 엄마가 주변에 자랑할 거리도 없고 일만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랑 교류할 일도 없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은 나도 박사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듣는 것도 있는가 보지. 그리고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이제 석사 끝내고 박사 준비할 건데 나도 솔직히 당신이 중졸인 거 좀 마음에 걸리긴 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박사인데 아내가 중졸이라고 하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검정고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 준비하자.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니까?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준비해서 도와달라고 할게. 그런데 지금은 내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있고 공부를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말할 테니까 당신까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퍽이나 네 자존심에 도움 요청하겠다.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할 때 알았다고 좀 말하면 안 돼? 돈 지원해줬다고 해서 내 의견은 깡그리 무시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중졸은 너무하잖아. 나중이라도 고졸 검정고시라도 볼 줄 알았더니만 한 번을 준비도 안 하고. 나 공부할 때까지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이제 곧 박사 준비하는데 그렇게 고집 부려야 되겠어? 난 좀 당신 생각 바꿨으면 좋겠어.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화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된 공부로 잠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생각을 했죠. 남편 또한 자신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히스테리는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더욱 심해졌어요. 실험으로 밤을 새워 학교에 있어야 하는 날이 많다는 말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쓰고 있던 카드가 어느 날 새벽 사용 알람이 울렸죠. 봤더니 한 모텔에서 사용 내역이 뜬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학교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새벽에 카드 알람 울려서 봤더니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야. 학교에서 잔 거 아니었어? 그렇게 피곤하면 집에 와서 쉬지. 모텔이라고 뜨길래 엄청 깜짝 놀랐어.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런 거 아니야. 학교에서 실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간 거야. 당신 거기 어디 있는지도 안 봤지? 거기 위치 보면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인 거 바로 나와. 집까지 와서 쉬려고 하면 언제 차 운전하고 언제 와서 쉬어. 다시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래도 맘 편하게 자고 싶어서 그냥 갔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가끔씩 그냥 근처 모텔에서 자려고. 학교에서 영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집까지 오려면 좀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도 집에 와서 편하게 자고 가는 게 좋지 않아? 하긴 몇 시간 못 자고 가야 하니까 그것도 머리 아프긴 하겠네. 그럼 차라리 학교 근처로 작은 원룸 하나 얻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당신 박사 준비하는 동안만. 어차피 집에 와도 나도 가게 때문에 계속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매번 학교 때문에 집에 못 오고 그러니까 그냥 근처에 하나 알아보자. 남편은 모텔에서 자주 숙박을 했고 몇 번의 일이 있고 나서 학교 근처로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실험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하는 날도 많아졌죠. 그렇지만 박사가 되는 게 쉽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남편의 박사학위 취득 소식에 나는 뛸 듯이 기뻤죠. 바로 저는 남편이 살고 있는 숙소로 가 거하게 한상을 차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남편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에 남편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상을 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을 하다가 이내 침착해졌죠.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신, 잠시 앉아봐.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이번에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 지금 당신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지원해준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냥 부부로서 유지한 거지. 사실 당신이랑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 당신이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아무리 나를 지원해 주었다고 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 내가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욱 마음이 멀어졌어.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면 15년은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것만 봐도 가슴 뛰는 사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정도면 편안한 안정감으로 서로 살고 있는 거지. 누가 가슴 뛰는 사랑을 해? 당신 박사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 마음 어떤진 알겠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자.
아, 솔직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다.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편하지 않고 당신이랑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숨막혀. 그래도 당신이 원하는 게 내가 박사가 되는 거라서 그 꿈 이뤄주려고 노력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 알아줘.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지원해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 꿈이었으니까 지원해준 거야. 그리고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박사가 되면 나 호강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정말 그것 때문이야?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뿐이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정말 끝까지 답답하네. 끝까지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 봐. 멍청한 너랑 어떻게 살겠어? 솔직히 당신 중졸인 거 쪽팔려서 못 살겠어. 주변 다른 박사 아내들은 다들 못해도 대학은 나왔는데 당신은 중졸인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수준 딸려서 대화나 되겠냐고. 어차피 이렇게 말해봤자 당신은 또 공부에 생각이 없다. 이딴 소리나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얘기하자. 택시 불렀으니까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남편은 당황하고 있던 저를 억지로 끌고 나와 택시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택시에 타서야 저는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는 저를 유심히 보던 택시기사 아저씨는 잠시 차를 세워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죠. 저기 손님, 조금만 진정해 보세요. 아까 그 남성분 어떻게 되는 사이세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울지 마시고 잠깐 진정해 보세요. 제가 그분 자주 태웠거든요. 저기 오피스텔도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어떤 여성분이랑 자주 콜 불러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여보라고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도 둘이서 자기야 어쩌고 하길래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휴, 여기가 부인이셨구나. 어쩐지 부부치고는 너무 다정하다 싶었어요. 남편 외도하는 거 이제 발각하신 거예요? 네? 무슨 외도요? 아까 그 남자 저희 남편 맞아요. 오피스텔 근처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어요. 여자라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온 적은 없을 텐데 혹시 어머님 보신 거 아니신가요? 저희 어머님이 남편 있는 곳에 자주 오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닌데. 저번에 그 여성분이 놓고 내린 귀걸이가 있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네요. 이거 저번에 놓고 내리셨거든요. 그럼 이거 어머님 물건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살짝 들어보니 남편분 여자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뒷조사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택시 기사님이 전해준 귀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같은 실험실 동료가 자신의 논문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면서 선물을 해주고 싶다며 저에게 말을 해서 제가 직접 공들여 만든 귀걸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걸 보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이혼소송 청구가 들어가자 남편은 집으로 찾아왔죠.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청구라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앞길에 먹칠하려고 작정했어? 합의하고 정리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혼 소송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네. 오히려 이혼 소송해야 할 건 나야. 그동안 나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했던 건 기억도 안 나? 당신 솔직히 대학 지원만 해줬지. 집안일을 해봤어? 아침밥을 차려줘봤어? 어떤 거 하나 하지도 않아 놓고선 이혼 소송이라니 기가 막히네. 참나. 당신 평생 알면서 했던 말 중에 제일 웃기네. 소정 씨랑 재미있었니? 당신 지금 만나는 여자 소정 씨지? 당신이 논문 쓰는데 도와줬다고 했던 그 동료. 당신 정말 지금까지 앙큼하게 나 속여왔더라. 당신 대학에도 결혼했다는 말 하나도 안 했더라고. 참 웃기네. 근데 걔는 당신 유부남인 거 이미 알고 있던데? 그거 당신 학교에 알려줘도 괜찮아? 아니, 이미 알려질 거니까 뭐 괜찮고 말고 할 게 없지. 당신 무슨 소리야? 소정이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그리고 소정이랑 만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소정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당신이 뭔데 감히 소정이 얘기를 해? 그리고 이미 우리 관계는 그 전에 끝났어. 내가 집 따로 얻었다는 게 그거 아니고 뭐겠냐고. 우리는 별거 중이었던 거고 어차피 당신이랑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었다니까. 개소리도 작작해. 그래. 그 정도는 뻔뻔해야 이런 미친 짓을 하겠지. 당신 만나는 이소정 씨, 당신 실험실 동료도 아니잖아. 당신 교수님 딸 아니야? 교수님이 그거 아시고서도 당신 그렇게 감싸줄까 의문이네. 뻔뻔하게 내 언녀 선물을 내가 만든 걸로 해? 거지도 이런 산거지가 따로 없지. 네가 벌어서 사준 것도 아니고 거지같이 아내가 만든 귀걸이를 상간녀한테 선물을 해주니? 뭐? 거지? 당신 말 다 했어? 소정이랑 나랑은 순수한 사이야. 네가 그렇게 모독할 사이 아니라고. 당신이 뭘 알아서 그따위 말을 해. 당신이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고 그냥 서류상 부부일 뿐이잖아. 서로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그동안 대학 보내준 건 고마운데 그건 당신 선택이었지. 내가 그렇게 그만두겠다 했을 때 말렸던 건 당신이야.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상간녀 소장 그 집으로 보냈어. 아마 교수님도 이제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여자 회사에도 내가 보냈고.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학교에 보냈으니까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겠네. 당신 제대로 한번 준비해봐. 똑똑하신 분이 준비하니 잘 준비하겠지. 어디 한번 기대해 볼게.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상간녀가 바로 남편의 교수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저와 만났었기 때문에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멍청하게도 제가 구해준 오피스텔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그 덕에 현관 CCTV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드나드는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진한 스킨십을 하면서 들어오는 기록도 남아 있었죠. 이 증거들을 토대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확실했고
역시나 빠르게 소문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남편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상간녀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소송 결과 두 사람은 저에게 2천만 원씩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죠. 그리고 남편은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 쪽 분야가 좁아서 그런지 졸업 후에도 취업은 제대로 하지 못한 듯 했어요. 결국 아주 적은 월급의 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게는 더욱더 잘 되어 남편과 살았을 때보다 몇 배는 성장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랑 밥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이 고생한 거 하나도 모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잠시 정신이 팔렸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반성했어.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다 갚으면서 살아갈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 어디 가고 쭈구리가 왔어? 나 당신이랑 손도 잡고 싶지 않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거기다가 침대에서 같이 누워서 일어난다는 상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해. 당신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한테 남아있는 정 1g도 없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더니 헌시작처럼 버려놓고선 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난리야? 하던 대로 해,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여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좋으니까 내가 그냥 옆에만 있게 좀 해줘. 그 여자랑도 완전히 끝났어. 나 그쪽 계통에서는 이제 소문나서 아무도 나 채용도 안 해주고 소문도 계속 돌고 미치겠어. 제발 당신 나 좀 용서해줘. 당신이랑 다시 잘 살면 내 평판도 다시 잠잠해질 거고 괜찮아질 거야. 제발 당신 한 번만 용서해주라. 웃기고 있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딴 여자 만날 때는 행복하지 않았니? 내가 아무리 미쳐도 당신 같은 쓰레기랑은 다신 안 만나. 거지 같은 걸 걷어서 키워줬는데 뒤통수를 쳐? 저기요. 짐승도 위기에 도와주면 은혜를 갚아. 근데 당신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도 안 한 짓을 할 수 있어?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마. 당신 얼굴만 봐도 역겨우니까. 남편은 저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결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의 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컸는지 취업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관련 업계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랜 고생이 전혀 보람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중졸이지만 누구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벼랑 끝까지 떨어졌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 금방 극복할 수 있었네요. 지금은 열심히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의 인생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